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이른바 윤한 갈등은 물론 각종 특검법과 쟁점 법안 등 쌓여있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압도적인 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일한 원외 후보의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교수 그리고 조기동 민정치컨설팅 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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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전당대회 얘기에 앞서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졌습니다만 다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에 이어서 두 차례 모두 재표결 부결로 특검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오늘 이제 표결 좀 지켜보셨을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재의결 때만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뭔가 약간 변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이제 이것을 재의결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위헌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 부결이 되기는 했지만 가결 쪽 표가 한 표, 두 표 더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여서 어쨌든 여론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내부에서 약간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에 좀 더 법안을 유연하게 내용을 손본다면 가결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일단 부결은 예상을 하셨던 바죠? 예, 다들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당대표 경선이 끝났어도 이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공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제 이대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회의감 내지는 이게 대통령실과 야당의 일종의 치킨 게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여의도의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방금 두 분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제 치킨 게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수도 없을 것이고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조금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의원들이 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좀 있을 것이고요. 특검법 발의 야권은 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고를 할 것인데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이 됐으니 이제 그 대응에도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는 밝혔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어떤 입장으로 나올까요? 그런데 이제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던과는 달리 약간씩 메시지의 색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검법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발의를 하겠다는 건지 발의를 할 권한이 없다는 건지 뭔가 이렇게 말을 좀 모호하게 하고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이제 딴지 걸기도 나오지만 한동훈 대표 본인도 뭔가 분명하지 않은 입장. 그래서 마치 이제 선거 때 조금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좀 대통령실과의 이제 관계 차원에서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난 이야기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결국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고 결국 여기서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 게 여당 대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됐든 아니면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됐건 무언가를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지만은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이 크고 특히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질 위험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태로 계속 미뤄두지 않을까. 그리고 여권 지지자 내부, 보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출구를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목소리가 대두될 때
그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두 분 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하신 변화는 저는 첫째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올까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요. 격한 폭로전들이 그렇게 많이 이어졌지만 결국에 대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62.8%라는 득표율로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두 분은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보셨을지, 어떻게 예측을 하고 보셨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62.8%라는 수치도 이게 단순 과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수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실장님께서는 이 수치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정도인가요? 아니면 좀 그보단 더 나았을까요? 다들 좀 그 과반은 넘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한 63% 정도, 사실상 한 3분의 2가 한동훈 신임 대표를 지지할 거라고는 많이 예상을 못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변화를 외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결과입니다. 네, 교수님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한 번에 이제 될 것이냐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가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를 넘기는 것도 이야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60을 넘으니까 이제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 경선 선거에서 이제 앞자리 수가 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의미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냐, 8이냐, 7이냐 했을 때 6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상당히 뭐 리더십이 취약하다거나 아니면 반대파의 존재감이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분명히 이제 과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건 사실이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 목소리가 아직 있다. 게다가 원내는 더 강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앞길이 이제 예고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3월 8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과랑 또 이제 비교하는 뭐 기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지했던 김기현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1년 4개월 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지지, 뭐 노골적인 지지는 아니죠. 윤심이라고 불렸던 것들에 대한 활용들이 있었지만 1년 4개월 전과 지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결국은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의 핵심 아젠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선거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나서게 된 배경, 그리고 당 혁신을 주장하게 된 배경 자체가 결국은 총선이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신임 내지는 불신임을 묻는 선거라는데 모두 다 동의한, 국힘 내부에서 동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지금의 대통령 권력의 운영이 적합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가 그 갤럽에서 7월 9일에서 11일,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의 문자를 한동훈 신임 대표가 무시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한 45%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응답보류가 25%입니다. 응답보류를 제외하면은 전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국힘 지지 그리고 무당파층만 따로 떼어낸 결과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25%를 제하고 보면은 한 60%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는 7월 초에 있었던 결과보다 훨씬 높아진 겁니다.
결국은 이런 대통령 권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불만이 강하게 응축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당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제 철회했다고 봐야 되나? 그건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심을 결국에 당심이 따라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작년에 통했던 윤심이 올 1년 4개월 만에 이제 먹히지 않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도 그보다 훨씬 못한 대통령 지지를 보였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제 대통령을 영 못마땅히 한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뭘 잘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밀리고 지지 않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약간 오기로 지지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총선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온전히 믿지 않고 뭔가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한번 믿어줘 보려고 어떻게든 이제 애정을 줘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총선 결과가 너무 생각보다 심하게 안 좋으니까 이제 이대로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에겐 3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지지자들에겐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이후도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출구 전략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맡겨놔 봐야 당의 미래와 자신들의 자존심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각에서 이제 어대한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거기서 어차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대표를 한동훈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이 장밋빛 전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뒤가 너무 어두우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일단 안개 속이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최고위원 선거 결과가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구성으로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으로 보면 최고위원회 장동혁,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그리고 진정호 청년 최고위원이 지도부 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더해지면 지금 이제 6명이 되는데 지금 이제 친한이냐 친윤이냐 3대3 이렇게 지금 절묘하게 구도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상호 간의 견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구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외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 국회 일은 원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당대표의 의견과 원내대표의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면 원내대표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교수님? 이분들 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들이 최고위원회 된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도와 입심과 개인기 이런 것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결코 당대표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그 당대표를 존중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또 한참 학번이 높은 학교 선배들이어서도 더더욱이나 까마득한 후배 취급하면서 아마 이렇게 계속 바깥에서 다른 소리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길들이기가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나름 이제 암중무색하면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권력을 계속해서 넓히려는 노력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우발적 충돌들이 가끔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원내 대표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럴듯하지만 사실 옛날에 원내 총무였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원내 총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당 내에서 원내의 작전을 펼치는 데에 이제 필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이제 이 감투를 주는 거지 무슨 대표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대표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최고위원 구성 보시면서 이거 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실장님? 일단은 저는 이분들이 친윤이냐 친한이냐로 나누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친윤 친한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고위원회는 없지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윤이었다가 이번에 친한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국내민 내부 사실은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당의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원들이 이합집산하는 게 요즘의 정치 풍토이고, 그리고 그 당대표 이외에는 권력의 중심이 없거든요. 예전에 친이나 친박만 해도 좌장이라고 뚜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박의 서청원 전 의원, 친이의 김무성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 정치를 한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박계고 영남에 기반이 있는 분이고, 그다음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타고 이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발언을 한 것이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발언을 했다고 판단을 되지 않고요. 결국은 나중에 한동훈 신인 대표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얻을 것이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자본을 획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어떤 비한이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의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제 그럼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수직적 구조다라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럼 이제 이거 타파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일 텐데요. 자, 이게 뭐 그렇게 수월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2년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 차별화. 지난 2년간의 당정 관계는 좀 차별화하겠다는 이야기를까지 꺼냈는데요. 가능할까요, 공 교수님? 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능할지 여부는 이제 본인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의지는 분명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사소하게는 연초에 뭐 폴더 인사 90도로 인사를 했던 것에 비교했을 때 이번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까지 인사를 깍듯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말끝마다 자꾸 국민 눈높이 강조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뭐 불편해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도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독립해야죠. 언제까지 이제 윤석열의 사람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뭐랄까 공개적인 뭐 대립, 그리고 이제 갑자기 단기간에 어떤 큰 사안을 두고 뭐 아예 대놓고서 이제 대통령을 들이받는 형태의 뭔가를 한다든지, 특히나 이제 영부인을 건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파국을 향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3년의 시간을 최대한 자신을 위해서 이제 영리하게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목표는 2025년 4월에 있을 재보선의 승리일 겁니다. 그때 성과를 보여야만 나의 노선이 옳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완전히 이제 미래 권력 내지는 2027년 대선 모드로 국내 이미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 사이에 1년이 아니라 이제 한 9개월 남았죠. 9개월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권력을 발휘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한동훈 신임 대표의 경우는 결국은 당혁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이게 혁신이라는 게 성과가 없으면은 뭔가 변화를 뭔가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쪽 모두 교착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양쪽이 정면에서 충돌하는 게 서로 이제 파국을 맞이할 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 교수님 말씀대로 수면 아래에서 대립하는, 내지는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식의 국면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짚고 넘어갈 게, 외부 환경이,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당 내에서도 온건파가 득세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뭔가 유화적으로 갈 소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경파들이 득세하기가 쉽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뭔가 전통적인 여의도식의 정치 문법을 벗어나고 싶어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계속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정치적 어휘가 굉장히 빈곤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고교 토론왕처럼 뭐 이런 말 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언쟁만 잘하는 사람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다.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또 지켜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당대회 동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 동안에 지금 서로 상처를 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분당대회다, 전당대회가 아니다, 분당대회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폭로전의 내용이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디스하고 그냥 뭐 비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봉합이 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진짜 궁금합니다. 어쨌든 발표되고 나서 뭐 4명의 후보가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웃는 얼굴로 서로 축하해주고 하는 모습은 연출이 됐지만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 들추어냈던 것들이 쉽게 봉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양쪽이 강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이 결국은 권력을 내놓기 싫다. 이런 게 가장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의 전선을 굉장히 명확히 긋겠다는 전략에서 그 선거 캠페인이 그렇게 전개가 됐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당내 갈등이 과연 쉽게 봉합될 수 있는 성질인가?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거는 대통령 권력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느냐, 미래 권력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 포용을 위해서 무엇을 카드로 내밀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예, 일단 두 가지 문제 리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거 캠페인 동안에 어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나경원 후보 같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좀 건드리는, 약간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해는 됐지만은 다른 한편에선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그리고 저런 스타일로 과연 당의 어떤 비주류들을 끌어모아서 비윤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그 한동훈에 대한 우호 세력을 그만큼 외연을 넓힐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점을 던져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맡아서 당을 바꾸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지는 원내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무언가 성과를 보이는, 내지는 민생법안에서 뭔가 성과를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굉장히 민주당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어떤 카드가 있을 것인가,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팀 운영 의혹, 공소 취소 청탁, 김건희 여사 문자 어떻게 이거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습니까? 교수님?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들 일단 무기를 꺼내놨고 내가 상대를 공격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쓰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다 테이블 밑에 손 감추고 언제 필요할 때 꺼낼지 모른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나를 함부로 공격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라는 일종의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매드맨 전략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조금은 이제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지도부하고 이제 낙선자를 초청해서 이제 용산에서 만찬을 이제 했는데 일종의 이제 당 총재는 나야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왕적 총재 시절의 모습으로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당의 총재다.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이제 당대표를 뽑긴 했지만 사실 별로 중요한 자리는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낙선자들까지 다 함께 초청을 해서 사실 전혀 뭐랄까 돋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미지 전략을 쓸 정도로 아직까지는 전혀 이 뭐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도 이 갈등은 이제 계속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게 이제 표면화될 때 어떤 무기가 동원될지는 서로 다들 짐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먼저 총을 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뭐 공포의 균형, 냉전 같은 체제가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워낙에 지금 뭐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뭐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하나만 놓쳐도 지금 뭔가 확 하루가 다르게 사안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금 사실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또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청문회가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후폭풍도 셌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말을 또 하루 지나서 번복하는 일도 있었고, 뭐 굉장히 지금 뜨악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지난 19일 최혜병 특검법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청문회, 공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청문회에 약간 반복적인 느낌도 있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임성근 제1사단장인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이제 이런 장소, 청문회가 됐건 또는 검찰 조사를 받건 이런 피의자가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법적 조력을 뭐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뭐 휴대전화 공개도 거부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각자 방어권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똑같이 하더라도 조금 이제 이 정도의 그 고위 장성이면 좀 담담한 모습, 좀 당당하고 좀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 비밀번호 뭐 공개할 의사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이제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을 번복한다든지, 이제 이런 태도들을 보면 이제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구나라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이미지를 주니까 그럼 굳이 저 사람을 뭐랄까 비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힘을 썼던 건 도대체 뭘까? 뭐 이제 이런 의혹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완전히 무의미한 청문회는 아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을 씁쓸하게 하는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뭔가 아주 큰 스모킹 건 같은 게 나왔다라기보다 이제 하나씩 둘씩 오류들이 오류들이 발견이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쌓여간 느낌도 좀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안들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지 이게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게 아니고요. 그리고 증인들의 어떤 채택, 증인을 누굴 데리고 오고 그 증인이 얼만큼 증언해 줄 거냐도 지금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청문회는 결국은 어떤 수사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그 다양하게 들어보자, 말 그대로 청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어떤 이슈에 대한 게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의 권력 운용이 과연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과연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크, 오히려 이 문제가 좀 더 커지지 않나 싶은 게, 다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이진숙 후보자를 공격하는 건 거셌지만은 그게 과연 이진숙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중도층 내지는 좀 약간 보수에서 좀 더 중도 쪽에 가까운 분들의 공감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 국면에 대해서 민주당 또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한켠에서 쌓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 쪽이 좀 더 이제 분발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서만 놓고 보면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편을 든다고 하면서 펼쳤던 논리들이 얼마나 억지스러운가가 드러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군 골프장에 이제 삼부 골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없이 일단 무조건 편 들고 보자. 대통령을 자꾸 건드리니까 우리가 뭐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썼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러면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더 중립적으로 누구 말이 옳은지 지켜보려고 하다가도 국민의힘 쪽의 방어 논리가 너무 허술하니까 결국 이제 신뢰를 깎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여야 간에 신뢰를 누가 더 얻느냐, 신뢰를 잃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8월 18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선 순회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개 시도에 대한 경선 순회가 진행이 됐고, 이번 주에 또 5개 지역에 대한 경선 순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5개 지역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5개 시도의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권리당원의 지금 90% 이상의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77% 정도였는데 지금 이런 추세라 그러면 지난 전당대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크게 2022년 경선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틀릴 겁니다. 첫째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했고 그 총선을 이끈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것. 즉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을 얻을 근거가 충분한 거고요. 그리고 친명계로 모든 그 국회가 재편이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지역위원회 조직들도 모두 다 이제 친명적으로 빠르게 재편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비주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2022년 경선만 봐도 박용진 의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퇴하긴 했지만 강우지 의원이 있었고 컷오프 되긴 했지만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뭐 강병은 의원이라든가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신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서가긴 하지만은 좀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같이 가는 사람 내지는 차세대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난 2년 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은 마지막까지도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건 뭐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조 실장님이 한 가지 언급 안 하신 것이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 탈당,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총리나 그 외에 이제 다른 조홍천 의원, 김용민 의원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이제 당원들이 많이 이탈을 했거든요. 그때 뭐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생각해보면 뭐 분당 수준이냐 막 이렇게까지 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정도로 분당 수준으로 당원들이 이탈했다면 남은 당원들의 성향이 친명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90% 넘는 지지가 나오는 것은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고 뭐 이상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이제 투표율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당원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진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경우에 한 60% 투표율이 나왔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뭐 48% 이 정도 투표율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투표율, 특히나 이제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자꾸 이제 주장하는 정당에서 얼마나 투표율이 나올지 결과가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오히려 이제 약간은 좀 뭐 괜찮은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최고위원 경쟁이 치열하니까 뭐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내 다양성이 실종됐다라고 하는 뭐 일련의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련의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일당밖에 없다. 뭐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당 독재인 것처럼 이제 그렇다면 그건 정말 다양성 실종이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내에서 꼭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에 그렇게 전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면 다른 당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양대 정당에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3당 2 이상은 이제 별로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어떻게든 양당 안에 들어와서 이제 소수 계파가 주로 이제 주장하는 논리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의 특수적 상황은 그동안 이제 계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당대표를 흔든다거나 대선 주자를 흔든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워낙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것을 지금 허용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고위원 뽑는 경선 레이스가 더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고위원 선거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이 쟁쟁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예측한 것과 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순위가 경선 초반에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뭐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뭔가 찐명이다 혹은 뭐 친명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졌던 후보들이
1, 2위권,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지 못하고 대신에 유일하게 원외 인사로 출마를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뭐 사람들이 예상 밖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당 안팎에서도 이런 평가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1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님? 네, 정봉주 의원이 지금 보면 한 22.7% 정도 득표했죠. 근데 1인 2표니까 한 전체 그 투표자의 한 43%는 정봉주 의원을 찍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정봉주 의원이 과연 이게 최우선 선호 후보냐 아니면은 차우선 후보냐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이 정봉주 현상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정봉주를 찍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최우선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는 있지만 두 번째로 누구를 찍을 것이냐. 결국은 여기에서 정봉주를 택했다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결국 그 이야기는 이른바 찐명이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가. 민주당원들이 친명계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친명계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로열티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노선에 대한 어떤 충성은 보여주지만은 그걸 벗어나서 공통된 가치, 공통된 노선 내지는 공통된 경험으로 과연 묶일 수 있는 집단들인가?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때 뒤에 있었던 사람들 한준호, 강선우, 뭐 김민석, 전현희, 그 다음에 지금 컷오프된 김지호 부대변인까지 5명을 어떻게 같이 묶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어떤 노선이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도 회의적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이란 게 친명, 찐명 후보 2명을 선택하기보다도 본인이 찍고 싶은 사람 내지는 어느 정도 그 본인에 속한 조직이나 아니면 본인과 친한 후보들이 좀 부탁을 하는 사람은 후보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찍겠지만 두 번째 후보는 결국은 인지도나 내지는 어떤 반윤석열 전선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후보를 지지한 게 어떤 정봉주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봉주 전 의원 1위, 뭐 초반입니다만 그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그 조 실장님 분석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머지 다 동의하면서 하나 추가를 더 하자면 이제 그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사실상 공천을 거의 다 받았지만 이제 아쉽게 이제 물러나야 했던 그것에 대한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작동해서 두 번째 선호하는 그 후보로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 두각을 드러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친명이라고 하는 교집합보다는 그거는 모든 후보가 다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잘 싸울 것 같은 사람, 그다음에 뭔가 당과 관련해서 스토리가 있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지도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 쓰임이 일정하게 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이 이제 불분명한 상태로 모호하게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약간 뭐 각자 이제 그게 이제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사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 어떤 문제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서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내 의원들이 투표를 했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추미애 의원이었던 것으로 다들 알렸지만 결국 우원식 의장이 당선이 됐었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아까 실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뒤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정말 핵측근인가 보다 싶었던 그분들보다도 어쨌든 당원들의 선택은 그분들이 꼭 그 순서대로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뭐 어쨌든 당원들이 선호하는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인지도가 높고 더 잘 싸울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인 것은 분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꼭 당 대표가 누구를 더 지지한다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봐오면서
자기와 어떤 뭐라 그래 라포르라고 그러던가요? 뭔가 이렇게 약간 교감을 형성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채널을 운영하고 그곳에서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뭔가 교감한 사람들한테 좀 더 뭐랄까 마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원들의 뜻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뜻보다 이제 좀 더 앞장서 나간다고, 더 앞서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크게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느 정도 이게 팬덤 정치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에 출마한 분들이 다들 친 이재명 내지는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자기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자기 스토리가 없거나 뭔가 결점이 있거나 내지는 반대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친 이재명을 내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들이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좀 어느 정도 그 국회의장 선거에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 대 우원식 후보의 경선이 이걸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결국 민주당의 정치가 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구성되겠지만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내지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위한 공간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조직체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재적인 리스크를 보여주는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오늘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특혜 출장 조사 논란과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그리고 검찰 대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명분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는 경비견처럼 흉포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선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12시간 정도 굉장히 긴 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자, 청와대 인근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니까 이거 특혜 아니냐 황제 조사 논란이 바로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가 끝나기 직전에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 확산이 됐는데요. 이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갈등의 양상도 여러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공 교수님,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본다면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게? 그 호들갑이 좀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원석 총장과 이렇게 소통은 했지만 이제 이원석 총장의 의중대로 임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훨씬 더 이제 기수가 높은 이제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을 앉힌 데에 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들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순서대로 사실상 이제 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이제 형식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기가 하필 이제 지난 주말이었던 것이고 그 형식이 하필 이제 출장 조사 형식이었던 것이었지 서류를 갖추는 일인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초기 이제 명품법 수수 문제나 이런 것이 이제 불거졌을 때 나왔던 해명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반납을 지시하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 잊고 반납을 안 했다든지 또 무슨 국가 기록물이라고 그랬다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이거 무슨 술도 폐기했다고 그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답변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이제 수상했죠. 그건 뭐냐면
증언을 형식적으로 이제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법적으로 이걸 무혐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만들어내는 모양새가 이미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결국 그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출장 조사라고 하는 형식이 조금 놀라웠을 뿐 이 결론은 예상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후들이 쭉 있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또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실장님께서도 앞서 이런 복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하고 있었죠. 네, 네, 결국은 인사 그 전에 이제 검사장이나 고검장 인사에서 철저하게 검찰총장의 의중이 배제되고 다 대통령실이나 법무장관이 주도한 인사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과연 수사지휘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냥 명확히 검찰총장은 아무 수사지휘도 할 수 없고 또는 독자적인 어떤 예전의 중수부, 그냥 중앙수사부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인사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인사에서 패싱을 당한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런 어떤 그 황제 조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발언으로서 도의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발언을 하는 것밖에 옵션은 남아있지 않았던 게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결국에 좀 놀라웠다,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일이 있었나, 전례가 있었나 싶었던 것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출장 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이 모처 뭐 경호 때문에 뭐 어디 했던 뭐 부속 청사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동안 검찰 조사를 많이 지켜왔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싶은 것들이 좀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어안이 벙벙했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출장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다. 이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이제 또 검찰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분위기도 특히 비판하는 쪽에서는 무소불위에 정말 탈탈 털어서 뭐라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집단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팽배한 상황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휴대폰을 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거 뭔가 정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도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제 일선 검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이성훈 현 의원을 지휘해서 뭐 수사를 했던 일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검찰총장이 아무 권한이 없는 거고 뭔가 정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는 게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결과가 지금의 어떤 황제 수사 논란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제는 이게 결국 정치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짊어질 거냐의 문제인데 이미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를 하고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수사로 어떻게 잘 이게 수사를 이렇게 뭔가 약간 부드럽게 수사를 해서 잘 넘기면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거나 내지는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어떤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특혜는 특혜가 맞는데 왜 이런 특혜를 베풀었을까? 근데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건을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조사를 나와서는 절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가서 받은 측면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왜곡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조사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다 이제 놓고 들어가라. 이제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고, 왜냐하면 노출되면 언제나 악의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철저하게 연출한 이미지만 보도되어야 되고 연출한 메시지만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지금 이런 식의 약간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특혜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렇게 이제 그 검찰 조사를 적극적으로 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를 보면 자기가 검찰 조사에 응한 게 어딘데
그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엉뚱하게 이제 방문 조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섭섭함을 또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굉장히 일반 국민하고 이제 괴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하나만 더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결국 이제 특검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실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그 국민 집단이 이제 갈려서 인식이 골이 굉장히 깊은 거죠. 한쪽은 망신 주기 위한 특검이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굳히게 되고, 다른 한쪽은 그러니까 특검 외에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일정한 이제 국민들 사이에 특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런 특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특권을 누리는 사람 이제 뭔가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제 이 시각이 이제 충돌하면서 그 중간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서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매일같이 다투고 있지만 내일부터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파리올림픽이 2주 동안 펼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수영과 양궁, 배드민턴, 탁구 등 20여 개 종목에서 뜨거운 메달 경쟁에 나섰는데요. 뜨거운 여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 응원하면서 무더위 식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